우리나라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그래서 제조회사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전년에 비해서 얼마에 파느냐, 단가가 어떻게 올라가냐 하는 건데요. 이 왼쪽에 보시면 1970년부터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싼 고무신 뭐 이런 거 만들어 팔다가 자동차 만들어 파고 휴대폰 만들어 파면서 단가가 계속 올라가죠. 이게 이제 산업 혁신이 되면서 전부 고급 제품을 쓰게 되는 거죠. 커피 믹스 먹다가 원두 커피, 뭐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보시면 2012년서부터 우리나라에서 아주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죠. 뭐냐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계속 내려가고 있고 2017년에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서 조금 회복됐다가 지금 옆으로 또 가고 있는데 지금 2019년 현재 수준이 2011년 물가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년 동안 기업들은 물건을 만들어서 그때 가격으로 지금 팔고 있다라고 하는 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거고요. 이 소매 판매가 어떻게 되냐 보면 2019년 들어서 2달 이렇게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소비가 견조하다고 그러는데 저 마이너스가 나오는 전년 대비 이제 소비가 주는데 우리나라 뭐 명절이 언제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많이 바뀌긴 합니다만은 저것도 좋지 않은 징조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IMF 때 폭 떠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지금 낮은 수준으로 소비 판매 성장이 줄어들고 아마 오늘 뉴스를 보셨을 지난 며칠 전부터 뉴스 보셨을 건데 이마트가 몇 년 전만 해도 1년에 5천억 정도의 흑자를 내던 기업인데 지난 달인가요? 300억 적자를 내면서 이번에 대표이사부터 임원들을 대거 교체하면서 지금 비상경영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 판매를 부진을 얘기하는 거고 민간 투자만 보면 지금 마이너스 쪽으로 계속 지금 2018년서부터 그래서 민간 투자만 보면 우리나라는 벌써 리세션에 와 있는 거고 그래서 2014년서부터 17년까지 쭉 올라가던 게 17년서부터 지금 계속 하향을 하고 있고 민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정부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총 고정자산 자본 그것도 보면 2018년 3월부터 지금 1년 반 가까이 계속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가 우리나라가 저소비, 저고용, 저생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디플레이션 쪽으로 가지 않냐라는 장기 추세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일본식 장기 디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일본식 장기 디플레이션이 어떤 현상을 나타냈는지를 조금 살펴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도표는 그 소위 90년대 부동산 가격하고 니케이 주가 지수가 얼마나 올라갔냐 하는 걸 보여주는데 90년에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가 단기간에 90년에 그게 버블이 꺼지면서 떨어져서 1980년 수준으로 30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고요. 그거에 발맞춰서 이 오른편에 보시면 그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여기서 되게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이 농산물은 작황에 따라서 워낙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을 제외해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 디플레이션 저거 아까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큰 원인이 있다 그러는 건 사실은 농산물 거 제외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가지고 통계를 내면 이런 이제 논란이 좀 적어질 수 있는 건데 보시면 2000년서부터 마이너스대로 계속 이제 그 90년대 높을 때는 모든 물가같이 올랐다가 3% 이상 올라갔다가 2000년대부터 계속 떨어지는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제 이 그래프는 1970년서부터 최근까지 일본과 미국의 인플레이션인데 미국이 인플레이션 빨간색이고 녹색이 일본입니다. 그래 보시면 70년대 미국이 훨씬 높았다가 70년대 후반서부터 사실은 일본이 더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2000년서부터 마이너스 영역 쪽에 물가가 오르지 못하는 디플레이션 영역에 오랫동안 지금 지속되어 있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가 내려가고 디플레이션이 되니까 일본이 쓴 정책이 뭐냐면 돈을 더 푸는 정책인데요. 통화 정책으로는 두 가지죠. 금리를 낮추는데 보시면 여기 공식 기준금리가
0.5%에서 0.1%가 되니까 거의 0%로 내려진 거잖아요. 그리고 은행 간 콜 금리는 0%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0%가 되니까 더 낮출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도 더 낮출 수가 없었는데 소비를 더 안 하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서 소비를 안 하면 돈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소위 우리가 최근에 미국의 연방은행이 많이 했던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채권을 사람들이 안 사주니까, 회사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니까 은행이 기업의 채권을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돈이 기업한테 가고, 그 채권은 되게 낮은 금리로 장기적인 채권을 발행하니까 그 채권을 팔아서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겠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짙은 색에, 오른쪽에 짙은 색이 이 장기 채권을 구매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선 좀 작은 선이라는 게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이제 채권을 많이 갖게 되는 양적 완화를 했는데, 그래도 소비가 잘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디플레이션이 되면 실업률이 늘어나고, 실업률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이제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정부도, 기업도 구조조정을 하는데, 일본은 아주 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장기 불황인데도 실업률은 낮은 나라가 유지가 됐거든요, 일본이. 그걸 어떻게 했냐면, 이 시장의 비효율을 정부와 기업이 억지로 맡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재정 정책을 확장을 써가지고 막 정부가 돈 풀어서 하고, 은행은 저금리하고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기업한테 주고, 또 은행들이 기업들을 갖고 있는 게 일본의 특징이어가지고 자기네 계열 기업들이 지금 좀비 기업이 된데도 돈을 계속 집어넣어줘가지고, 그리고 이제 일본도 해고를 어렵게 돼 있는 노동법이 있고 뭐 평생 고용 이런 게 돼 있으니까 해고를 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사업은 안 되는데 옆에서 수혈이 되니까 정부가 돈을 주고 연방정부은행이 채권을 사주니까 기업이 진짜 어려워져야 구조조정을 할 텐데 구조조정을 못하는 거죠.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수익성은 계속 악화되고, 그러면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못하고 근근히 유지되다 보니까 이때 과감한 투자를 했던 한국 기업들이 전자를 추월하고 조선을 추월하고 이러면서 일본 경제가 점점점 이 디플레이션에 빠졌다. 그래서 이게 자꾸 대증요법, 진통제를 많이 먹게 되면 병에 대한 근원 치료를 안 하게 된 것이 일본이 가져가는 한계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령화가 되고 저출산이 되면 경제활동이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이제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 하는 거를 검증하는 논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Demographics and the Secular Stagnation Hypothesis in Europe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인구와 이런 특별한 스태그네이션의 가설이 맞냐. 그런데 유럽 국가들이 고령화를 더 먼저 갔거든요. 그런데 유럽에는 일본과 같은 장기적인 디플레이션 경제나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고령화와 저출산이 바로 그 디플레이션 경제로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경제 성장 부진이 주 원인이고, 이것은 일본의 경제 정책 실패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실패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 층은 적고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 정치가 어떻게 되냐면 고령 인구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구조조정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경제구조의 개혁에 대한 저항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런 저항이 커지기 전에 경제구조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독일 같은 데는 이제 90년대, 80, 통독이 되면서 그때 경제구조 개혁을 했던 거죠. 우리도 지금 이런 경제에 진짜 어려운 선택을 안 하고 정부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IMF하고 뭐 OECD도 돈 더 풀으라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일본의 GDP 갭이라고 하는 겁니다. GDP 갭은 뭐냐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성장 능력, 그걸 잠재 성장률이라고 그러는데 실질 성장률 빼기 잠재 성장률입니다. 그러면 그게 마이너스로 갔다는 얘기는 잠재 성장률만큼 성장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은 이제 70년대서부터 일본은 사실은 그 87년에서 90년 그 과열됐을 때 빼놓고는 계속 잠재 성장률만큼 성장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국가가 갖고 있는 능력만큼 능력을 발휘 못한다는 건 그 안에 어딘 구조적인 함정이 결함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잠재 성장률에 비해서 실질 성장률이 홀등 막 마이너스 8%까지도 떨어져서 잠재 성장률만큼 경제 성장을 못하는 것은 구조 개혁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정치권이 지금 일본이 했던 실수를 그대로 똑같이 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한국의 GDP 갭인데 2013년에 거의 이제 마이너스 0.5%로 조금 덜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2019년에 거의 2%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 갈수록 급하게 내려가고 이번 정부 들어서 더 급하게 내려가죠. 이게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는 사이클에 따라서 잘 성장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이 잠재 능력에 비해서 얼마나 못하냐가 그 정부들이 얼마나 못하냐를 따져야 되는 거로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이 GDP 갭이 가장 커져 있고 우리나라가 2013년서부터 벌써 한 6, 7년째 이런 현상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더 큰 걱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예외적인가를 제가 다른 나라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맨 위에 하늘색이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금 아베가 들어와서 아베노믹스를 하고 나서 보시면 저게 2013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풀었습니다. 2% 정도. 그러니까 일본이 갖고 있는 잠재 성장률보다 2% 이상 더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노란색이 뉴질랜드거든요. 보면 저 마이너스로 컸다가 지금 최근에 2015년서 플러스로 전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색, 그게 이제 영국입니다. 영국이 포지티브 있다가 지금 2019년에 이제 마이너스로 지금 꼬꾸라지고 있는데 이게 브렉시트 악영향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OECD 평균이 지금 저 새카만 짙은 색인데 보면 다 마이너스가 크게 있다가 지금 다 0 있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녹색이 그 미국입니다. 미국 보시면 미국이 트럼프가 큰 소리 치는 게 2019년에 와서 플러스로 전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보다 크게 성장하는 쪽으로 간 거고요.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큰 나라만 일본,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미국, 영국, OECD 평균 이렇게 됐는데 저 빨간색이 한국이거든요. 이게 다른 나라는 다 갭이 줄어들고 포지티브 플러스 쪽으로 가는데 한국은 지금 거꾸로 좀 확대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이런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경제가 잠재 성장력에 비해서 너무 못하는 쪽으로 성장을 못하니까 일본식으로 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디플레이션을 뭐 한 달, 두 달의 물가를 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산물 가격이 워낙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단정한다는 건 되게 어렵다 하는 거는 정부 측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 부진이나 우리나라의 GDP 갭이 확대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런 바로 뭐 R 나오면 R 공포, D 나오면 D 공포 쪽으로 가는 이유가 지금 경제가 나쁘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 사회가 구조조정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못하면 어려운 거를 못하니까 미국 같으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해고 많이 되고 집 가지고 있던 사람들 다 파산하고 그랬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빚을 들내고 그래서 이제 회복을 하는데 그걸 못하고 안 하고 계속 정부가 돈을 풀어서 하다 보면 구조조정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아주 좀비 경제단에는 별로 이익을 못 내는 그런 기업들이 그냥 근근히 연명하다 보면 이게 디프레션이 장기화되는데 그래서 구조조정 없는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만 쓰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게 이미 드러났는데 이번 정부가 구조조정은 하나도 안 하고 규제는 계속 늘리면서
통화 재정 정책 확대만, 금리는 한국은행이 계속 내려가지고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만들고 있고, 재정 정책은 매우 규제가 많이 쌓이니까 돈 투자해도 돈 벌 데가 없으니까 현금만 계속 쌓아놓고 통화량이 늘어도 실제적으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그래서 이 지금 경제 정책이 일본이 했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사이클이 있는 거는 사이클이 나빠질 때는 그전에 잘못된 모순이 축적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라고 하는 시장의 신호인데, 그걸 자꾸 진통제를 늘려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경제정책의 방향 때문에 이 디공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중이다. 그 장기적인 불안감을 그냥 청와대에서 경제수석이 괜찮습니다, 대통령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지지 않는다는 거, 이미 경제 현실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경제 현장의 사람들 또는 가계부를 쓰고 있는 주부들은 너무나 잘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디공포는 저도 여기서 단언적으로 우리가 디플레이션을 간다 이런 얘기, 단기적으로 디플레이션을 갈 확률은 꽤 크지 않더라도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이 그 구조조정 없는 통화정책, 재정 확장 정책은 일본이 했던 실수를 그대로 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런 구조조정을 받아들일 국민적인 합의도 없고, 점점 더 이 인기영합적으로 문제를 덮어가는데 너무 익숙해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장기적인 디플레이션, 일본의 같은 장기 불황의 위험은 상당히 심각하게 현존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